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노고 생명과학에 있는 생태 단원을 탐구할 수 있는 넷노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교사 연수. 오늘은 3강입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두 번째 탐구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과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제 제가 작성한 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탐구 2에 대한 답지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과 생태계의 평형, 또 이제 외래종까지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문제를 보시면, 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처음에 설정된 변수값에서 모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녹색 풀과 흰색 양과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늑대의 이 먹이 사슬이 형성된 생태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이 각 생물종의 개체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탐색해보는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제 여기에 이 그래프에 이렇게 너무 자글자글한 거는 좀 그냥 매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증감 그래프를, 그러니까 풀의 증감 그래프, 그 다음에 토끼의 증감 그래프, 그다음에 늑대의 증감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작성을 하는 건데, 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보면 그래프에 또 이제 가로축, 세로축이 없으니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개체수라는 걸 작성을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거고, 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생산자인 풀과 양은 1차 소비자로 풀을 먹죠. 늑대는 2차 소비자로 양을 먹잖아요. 이 각각의 개체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보다시피 이렇게 풀이 감소한 다음에 뒤이어서 양의 수가 풀이 감소한 다음에 뒤이어서 양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뒤이어서 늑대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 늑대 수가 증가하면 다시 양의 수가 감소하고, 양의 수가 감소하니까 풀의 수는 증가하고 늑대의 수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의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증가함에 대한 해석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 문제 3은 풀양, 늑대 각 생물종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 크기의 그래프, 이 증감 그래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공통점은 대충 봐도 보이잖아요. 개체수가 증감이 반복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풀도 이렇게 뭐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양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늑대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증감이 반복된다는 거는 공통점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차이점을 놓칠 수 있어서 이거를 작성하도록 문제를 넣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은 풀과 양과 늑대의 개체수의 증감의 진동이 이게 순차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즉 풀의 증감 그래프에서 약간의 시간차 이후에 양의 증감 그래프가 나타나고, 또 약간의 시간차 이후에 늑대의 증감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이쪽에서 볼까요? 풀이 증감한 다음에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가로로 오른쪽으로 밀려서 양이 증감하게 되고, 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프가. 늑대가 증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상 순차적으로 풀이 증감, 그 다음 양이 증감, 그 다음 늑대가 증감, 이렇게 변화가 연쇄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피식자와 포식자 개체군 사이에는
상호 파동이 연쇄적인 파동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 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 2번, 3번처럼 개체군의 크기가 이 피식 포식 관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생물종의 행동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했으니까 이제 이 생물종의 행동으로 이런 그러니까 개체군 크기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생물종의 행동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본다면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인 거죠. 우선 양이 풀을 뜯어 먹으니까 풀의 수가 감소를 한 거고, 그러면 그 풀을 먹은 양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번식을 하니까 양의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뒤이어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늑대가 에너지를 얻어서 번식을 하면 늑대 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늑대의 수가 증가하면 늑대에 먹히는, 그러니까 늑대가 많으니까 늑대에 먹히는 양은 이제 늑대에 먹혀서 양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고, 그래서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풀이 먹히는 정도가 줄어들면서 또 빈 땅에서는 풀이 나니까 결국 풀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또 동시에 양이 줄었으니까 늑대는 먹이 부족으로 굶어 죽으면서 늑대 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첫 번째 활동은 이제 그래서 개체군 변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이 이제 그 생태계 평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처음에 설정된 변수값에서 모델을 실행해서 아까 본 것처럼 이 풀양 늑대의 먹이사슬의 그 생태계가 개체군 진동이 개체 수가 거의 이렇게 증감이지만 평균값은 일정하게 안정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양을 추가한다. 양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적당한 수의 양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0으로 처음 설정된 200으로 추가를 하나, 이게 200 추가한 거죠. 그다음 가장 여기서의 맥스인 500으로 추가를 하나, 둘 다 시간이 지나면 이 풀, 양, 늑대 개체 수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양을 추가했을 때를 확대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그래프 자체가 넷노고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크게 확대할 수 있으니까 여기 추가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아까 그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동하는 거 그린 다음에 양을 추가하니까 양이 확 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풀은 이걸 좀 늘려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풀은 확 감소하고 늑대는 또 증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양이 훅 줄어들고, 그 다음에 풀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늑대는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문제 2에서는 말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의 양을 추가한 생태계는 하나 이상의 종의 절멸을 초래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냐,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안정한 생태계가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두 번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양을 추가하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양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뒤이어서 풀의 수는 감소하고 늑대의 수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양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래서 뒤이어 풀의 수는 증가하고 늑대의 수는 다시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개체 수의 진동 폭이 크니까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진동 폭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
변동 후, 변동 전 보면 이제 변동 전이랑 비슷한 크기의 증감의 진동을 반복하는 안정된 생태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처럼 먹이 사슬이 어느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양단계에서 지금 적당한 정도의 일시적인 변동을, 교란을 준 거잖아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각 생물종의 행동으로 또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거 설명을 한다면 이제 양을 추가해가지고 양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양이 풀을 많이 뜯어 먹으니까 먹이인 풀이 급격히 감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 늑대는 양을 많이 먹으니까 에너지를 얻어서 번식을 해서 늑대의 수는 또 증가를 하는 거고, 이후에는 이제 양이 먹혔으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양이 풀을 많이 먹어가지고 먹이인 풀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양의 포식자인 늑대가 증가했으니까 양의 수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그럼 그에 따라서 풀은 먹히는 정도가 줄어들고 빈 땅에서는 새로 성장하니까 풀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늑대는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먹이 부족으로 굶어 죽어서 늑대의 수는 다시 감소하면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 전이나 변동 후나 각 생물종의 평균 개체수는 다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비슷한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생태계 평형에 대한 문제가 2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1차 생산자인 양 말고 2차 생산자,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도입을 해보는 거죠. 늑대를 추가를 해보는 건데, 우선 이제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생물 종이 절멸을 많이 하면서 특히 최상위 포식자의 절멸이 가장 위험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늑대가 없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늑대의 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풀과 양만 있는 이 안정된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런 어느 풀과 양만 있는 생태계에 늑대가 사라졌으니까 늑대를 이제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늑대를 재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늑대 추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도 이렇게 적은 수, 여기 200을 추가할 수도 있고, 최대로 당겨가지고 500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 외에 다른 숫자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예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적은 수의 늑대를 추가했을 때에는 여기를 확대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늑대가 많아지니까 양은 줄고 풀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또 먹히니까 먹히면서 양이 줄니까 늑대가 줄고, 그러면 다시 풀도 줄고 양은 늘고, 이거 여기 부분을 확대해 적으면 되고, 근데 많은 수의 늑대는 이거죠. 500마리 추가했을 때는 이게 늑대가 늘다가 양이 줄는데, 양이 지금 양이 0마리까지 주는 건 아니고 되게 아주 소수, 여기서 모니터에 표시된 거를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아무튼 10마리 이하 정도의 소수의 양이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적으니까 늑대가 다 굶어서 절멸한 상태로 그려주시면 되고, 소수의 양은 늑대가 없으니까 다시 풀 먹어서 풀은 줄면서 양은 늘어나면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은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을 하는 거죠. 늑대를 추가한 후에 생태계는 하나 이상의 종이 절멸을 초래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군이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이
늑대를 재도입하려면 정부 단체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풀과 양만 있는 생태계에 늑대를 재도입할 때 늑대 수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500으로 너무 많으면 늑대가 절멸하는 불안정한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안정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200? 이거 실제로 다 해보면 저는 그 임계치가 300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마리 이하의, 그러니까 300까지는 괜찮았었어요. 300 이하의 적정한 수의 늑대를 도입할 것을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처럼 생태계 조절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500마리 넣었을 때처럼 그때 그런 외부의 어떤 영향이 교란이 작용을 하면 하나 이상의 종이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모델에서 늑대가 절멸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각 생물종의 행동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유는 그럼 이 500마리 부분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도한 수의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서 양의 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이게 분홍색. 근데 이게 0마리는 아닌 거고 소수죠. 이로 인해 이제 먹이가 부족하니까 늑대가 굶어서 절멸을 해버렸고요. 늑대가 0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소수의 양이 이후에 이제 풀을 뜯어먹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번식한 양의 수가 다시 증가해서 풀과 양의 수는 원래 상태의 그 평균 숫자로 다시 회복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잠시만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외래종을 추가해 보는 문제고요. 이 외래종은 이제 보통 이제 외래종은 그러니까 이 외래종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종이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어떤 생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이 생물을 먹거나 이 생물에 기생하거나 이 생물에 뭐 병을 입히거나 하는 생물이 없잖아요. 그런 걸 천적이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이 생물을 먹는 이것도 먹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먹는 생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설정된 변수값 요거에서 이제 풀령 늑대의 먹이 사슬이 형성되었을 때 생태계가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여기 외래종 벌레를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20이던 뭐 더 땡겨서 더 추가하던 결과는 똑같아요. 이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래가지고 해보면 요렇게 나오죠. 요거를 여기다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늑대랑 뭐 토끼랑 아니요 늑대랑 양이랑 풀이랑 이렇게 안정된 상태였는데 여기 외래종 벌레를 추가하면 벌레가 없다가 벌레가 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늑대가 먼저 멸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양이 절멸을 하고 그럼 결국 이제 풀과 벌레는 나중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이제 환경 수용력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숫자가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종을 추가한 후에 생태계는 하나 이상의 종이 절멸을 초래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까?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군이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불안정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외래종 벌레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금 벌레하고 양하고 둘 다 풀을 먹어요. 그래서 이 먹이에 대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양이 감소하게 되고 양이 감소하면 양을 먹는 늑대가 감소를 하다가 절멸을 하고 그 이후에 양도 감소하다가 절멸을 하고 그래서 고유종인 양과 늑대가 모두 절멸하고 풀과 벌레만 남는 생태계가 되는 거죠. 3번 문제는
외래종 도입 후에 고유 생물종이 절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생물종의 행동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 이유는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외래종 벌레와 양이 둘 다 풀을 먹으니까 먹이 경쟁을 해서 양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양의 수가 감소하니까 양을 먹는 늑대는 굶어 죽어서 결국 절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벌레는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풀을 많이 먹고, 그러면 양은 그 개체수가 많은 벌레한테 먹이 경쟁에서 밀리니까 결국 풀을 잘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서 절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그래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탐구가 끝나고, 탐구가 끝나면 이제 강의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8종 교과서 내용을 다 합친 건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체군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로 토끼와 스라소니의 이 예시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포식과 피식이라고 한다. 이때 잡아먹는 생물을 포식자, 먹이가 되는 생물을 피식자라고 하고,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체굴의 크기는 피식과 포식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남부지방에 서식하는 피식자인 눈신토끼랑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수는 약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증감을 한다. 눈신토끼의 수가 증가하면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스라소니의 수도 증가하고, 스라소니의 수가 증가하면 눈신토끼의 수는 감소하고, 이후 먹이가 부족해져서 스라소니의 수가 다시 감소하면서 개체군의 변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에 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자연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물 군집이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거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이 생태계 평형은 주로 아까 봤던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안정된 생태계는 밑에 그림 같이 먹이 사슬의 어느 단계에서 일시적인 변동이 나타나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형을 회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지금 여기 예시는 이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걸 먹는,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는 감소하고, 그다음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그럼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다시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그럼 다시 생산자는 덜 먹히니까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 먹이가 줄어드니까 다시 감소하면서 처음에 이 양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환경의 변화로 1차 소비자인 사슴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사슴의 먹이인 풀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포식자인 늑대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부족과, 그러니까 풀 부족과 늑대의 수 증가로 사슴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풀은 증가하고 늑대는 감소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태계 조절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외부 영향이 작용할 경우에는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 있다. 아까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생태계 평형은 화산 폭발, 산불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깨질 수도 있고, 최근에는 사람에 의한 활동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댐과 도로 건설, 간척 사업에 의한 서식지 파괴,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 무분별한 이제 벌목, 그다음에 남획, 그다음에 외래종 유입, 이걸 예시로 했었죠. 해안의 기름 유출 사고 등과 같은 환경 오염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려서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 평형이 깨질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으며 가능할지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람에 의해 원래 지역에서, 이건 이제 마지막 외래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외래종에 의해서 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봤잖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원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종을 외래종이라고 한다. 배나 비행기와 같은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외래종의 도입이 증가했다. 외래종은 원래 서식지에서 그들을 제한했던 포식자, 기생생물, 질병 같은 천적이 없어서 그 개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 결과 외래생물은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먹이사슬을 변화시켜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외래종의 제거나 조절을 위해서 큰 비용이 소비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황소개구리랑 가시박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드백은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탐구 2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거죠. 이것도 탐구 1하고 같은 양식이에요. 처음에는 5점이 매우 그렇다인 리커트 척도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이제 도움이 된 점과 어려웠던 점, 개선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길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3, 종간 경쟁과 천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가 되겠고, 네, 종간 경쟁과 천위인데, 자, 넷로고를 튼다면 여기 이거죠. 네, 이거는 이제 교과서로는 종강경쟁이라는 부분이랑 천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뒤에 보면 8종 교과서 내용 요거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얘는 셋업을 했을 때 일단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거는 고를 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토끼가 0이니까 조금 늘려놓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행동규칙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에 작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눌러본다면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토끼가 지금 다 죽었네요. 토끼 좀 늘려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이게 너무 적어서 늘려서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토끼가 적네요. 이제 이 정도로 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색깔이 여기 있죠. 초록색이 1년생이고 보라색이 다년생 풀이에요. 그러니까 1년생 풀, 다년생 풀. 그 다음에 하얀색은 토끼가 되겠고요.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하얗게 하면 안 보이니까 빨갛게 선을 그려 놓은 거고요. 행동규칙은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은 이 검은색이 빈 땅이에요. 빈 땅에서 빈 땅 무작위 위치에서 자라게 되고요. 물론 자라는 거는 이 번식 속도에 따라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번식 속도에 비례해서 더 많은 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번식 속도가 클수록 더 많은 빈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온다는 거죠. 자연하고 똑같이. 그 다음 풀은 이미 점령된 땅을 뺏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풀의 몸 크기랑 관련이 있죠. 자연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커서 햇빛, 양분, 물과 같은 자원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땅을 뺏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년생 식물이 더 크다. 그러면 이 보라색 다년생 식물은 초록색 이 풀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보라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토끼는 이제 무작위 방향으로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져 있고, 이건 이제 기본 앞에서도 계속 했던
그 코딩 방법이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무브가 토끼인데 이렇게 한 칸씩 가면서 에너지 1씩 없애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는 1년생 풀, 단연생 풀을 만나면 그것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1년생, 단연생 풀 둘 다 먹어요. 여기 보면 그레스를 먹는데 그러니까 그 1년생 풀을 먹고 에너지 3 얻고 단연생 풀을 먹으면서 에너지 3을 얻게 되어져 있고요. 토끼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번식하고 에너지가 0이 되면 죽는다. 토끼는 번식하고 죽어요. 코딩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번식. 그러니까 에너지 100보다 클 때 토끼 한 마리 번식하고 토끼 에너지가 0보다 작아지면 이제 죽게 다 코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종강경쟁과 천의에 대한 거잖아요. 네, 이제 활동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초원 생태계에서 생장과 번식 속도가 비슷한 1년생 풀 혹은 단연생 풀만 단독으로 자랄 때, 그 다음에 이 1년생 단연생 풀이 혼합하여 자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크린샷이고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독이니까 잠시만요. 일단 이게 처음 상태였죠. 여기 상태에서 일단 1년생 풀을 단독으로 자라게 해볼게요. 그냥 둘 다 생식 속도도 이제 그러니까 생식 속도가 이제 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생식 속도도 이제 100으로 하고 번식 속도도 100으로 해가지고 1년생 풀만 단독으로 자라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환경 수용력이 있으니까 그 로지스틱으로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려주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단연생 풀도 같은 번식 속도와 같은 생장 속도로 해가지고 셋업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체 수의 변화를 보시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개가 1년생과 단연생이 번식과 생장 속도가 지금 비슷한데 이게 혼합해서 자랄 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또 되겠죠. 이때 이 수치를 보면 이제 환경 수용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단독으로 자랄 때랑 똑같은 공간인데 단독으로 자랄 때랑 혼합해서 자랄 때랑 환경 수용력이 각각의 종에서는 달라질 거잖아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1년생 풀만 단독으로 자랄 때, 단연생 풀만 단독으로 자랄 때랑 이때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현상을 쓰시고, 이유는 환경 수용력과 관련지어서 쓰시면 될 거고, 3번 문제는 1년생 풀과 단연생 풀이 이제 혼합해서 자랄 때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앞에 이 문제 2번 단독으로 자랄 때랑 비교해가지고 현상을 쓰시고 이유를 쓰시면 되겠죠. 그런 문제고요. 네, 이제 활동 2번 문제는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초원 생태계는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단연생 풀이 우점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이 새로운 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면 번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종강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면 성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건이 있는데 1년생 풀과 단연생 풀의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보유하는 에너지를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번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빈 땅에 정착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거고, 빈 땅을 정착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이 몸의 크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이미 점령된
이미 다른 식물이 점령된 땅에서 그 자원의 종간 경쟁에서 우위를 보여가지고 점령되어져 있는 땅을 점령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는 바람이나 물에 의해 먼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새로운 빈 땅에 정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몸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성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햇빛, 양분, 물과 같은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해서 종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이미 점령되어져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에 우위를 두는 생존 전략을 가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하는 생태계에서 각 생물종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를 그냥 그려보면 되죠. 그러니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개체 수가 될 때 1년생 풀, 초록색이 먼저 이렇게 우점을 하고, 그러다가 다년생 풀이 늦게 이렇게 오는데 1년생 풀은 그때 줄어들면서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뭔가 줄어들면서 다년생 풀은 우점하게 되는, 그거를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그래프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은 생태계에서 1년생 풀은 번식과 성장 중에 어디에 더 투자를 많이 할까?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면 먼저 우점을 할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다년생 풀은 번식과 성장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나중에 우점을 할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처럼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의 특성을 슬라이더 바를 사용해서 설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해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1년생 풀이 우점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는 다년생 풀이 우점하는 생태계가 되는지를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럼 해본다면 1년생 풀은 이제 번식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 크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크기를 한 10 정도 두고 번식을 100 둘게요. 다년생 풀은 이제 크기에 더 크기에 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100을 두고 그 다음에 번식 속도에 10을 둘게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합이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번식 속도와 크기에 투자하는 요 에너지 이제 110이잖아요. 1년생도 110, 다년생도 110. 이렇게 보유하는 에너지가 같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셋업을 해가지고 고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1년생 풀이 먼저 우점을 하고 다년생 풀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또 보면 이 다년생 풀은 1년생 풀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땅을 점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다년생 풀이 그 다음 우점을 하게 되죠. 1년생 풀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 가설이 맞다는 게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환경 수용력에 다다르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빈 땅이 없으니까 1년생 풀이 절멸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되고, 사실 이제 교란이 없는 상태에서는 빈 땅이 안 생기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맞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앞에서 다 했으니까 결론은 이 초원 생태계에서 처음에는 1년생 풀이 먼저 우점을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다년생 풀이 우점을 하는데, 그때 1년생 풀과 다년생 풀의 생존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생 풀은 뭐에 투자를 많이 한다, 다년생 풀은 뭐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에너지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에서 종간 경쟁이랑 천위까지 연결되어지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3번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죠. 천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하는 초홍 생태계 여기에
1년생 풀과 단년생 풀을 모두 먹는 초식 동물인 토끼가 서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각 개체군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만약에 아까처럼 얘들이 이제 보유하는 1년생 풀과 단년생 풀이 보유하는 에너지가 이제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토끼가 서식하는 초원 생태계에서 시간이 지나고서도 1년생 풀이 우점종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1년생 풀이 우점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찾아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서 1년생 토끼가 있으면 되는 거죠. 아마 이 상태에서 돌리면 1년생 풀이 우점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쭉 보면 우점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우점하는 게 아닌 상태도 있을 거니까 좀 더 가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토끼 때문에 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1년생이 지금 안정화가 되네요. 여기서 네, 절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 앞하고 다른 게 계속 빈 땅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1년생 풀이 우점종이 안 되는 경우를 찾으려면 아마 이제 번식 속도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뭐 이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더해서 지금 110 되게 해야 되니까 그걸 맞춰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아마 이렇게 1년생 풀이 우점종이 안 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1년생 풀과 단년생 풀이 보유하는 에너지가 같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단년생 풀은 1년생 풀과 달리 수명이 길어서 지난해에 얻은 에너지의 일부를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단년생 풀이 1년생 풀보다 그 보유하는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1번 앞에 문제 1번에 보유하는 에너지가 같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 토끼가 서식하는 초원 생태계에서 1년생 풀과 단년생 풀 중에 어떤 식물종이 우점종이 되기에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또 찾아서 생물종의 행동으로 써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걸 더했을 때 단년생이 에너지가 더 많게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거를 더 크게 둬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끝까지 해볼까요? 상관없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110이고 이거는 190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 네, 이러면 지금 단연생 풀이 아까랑 아까보다 더 현저한 차이가 나죠. 단연생 풀이 우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좀 낮춰서도 해볼게요. 번위 속도를 낮춰서도 한다고 했을 때 한 20? 그러니까 이거 패턴을 찾는 거는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거기 때문에 가설을 세워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돼도 지금 이게 110에 120은 너무 적나? 150 좀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단연생 풀이 더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면 조건이 많은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1년생 풀은 번식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단연생 풀은 이거 생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그런데 단연생 풀이 보유하는 총 에너지는 더 많다. 이게 조건에는 다 들어가는 상태에서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돼도 단연생 풀이 지금 우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우점하기 더 쉽겠죠. 왜냐면 번식에도 생장에도 둘 다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약간 조금 불안하네요. 둘이 이제 딱 보라색이 우점정이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만 해도 당장 다연생이 훨씬 더 우점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1, 2번 문제를 푼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비슷하겠죠, 이제?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 1년생 풀이 결국 그러니까 처음에 우정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절멸했었잖아요. 근데 토끼가 들어오니까 1년생 풀이 우점할 수도 있었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 생태계에서 1년생 풀이 먼저 우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년생 풀이 우점하게 되는데 다시 1년생 풀이 우점하게 되기 위한, 그쵸? 그러니까 다시 땅을 정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기서 봤잖아요. 이 애니메이션 그림에서. 네, 그거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결론 2번은 여기 문제 2번에 대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식물 군집이 발달할수록 낙엽이 분해가 되니까 토양의 유기물과 양분의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유기물이 많으면 공극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양 수분 함량도 증가하고 토양 깊이도 계속 증가하게 되죠. 이게 천이가 이루어질수록 그렇잖아요. 그때 1년생 풀, 다년생 풀, 그다음 여기 시뮬레이션이 없는 관목과 교목 같은 나무까지 첨가했을 때 이거의 일반적인 크기로 보유하는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란이 없을 때, 1번처럼 교란이 없을 때, 1번은 교란이 있을 때고 2번은 교란이 없을 때 식물 군집의 조성에서 어떤 종류의 식물이 우점할지 예상해서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해가지고 천이 순서를 써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면 되죠. 아까 여기하고 같은 문제니까 보유한 에너지를 비교해가지고 천이 순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천이까지, 종강 경쟁과 천이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탐구를 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3강은 다 끝났고요. 조금 오래 걸렸네요. 마지막 4강에서는 오늘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가 작성한 답으로 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없으니까 보다 빠르게 끝나겠네요. 네, 지금 3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